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64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의 학습 목표는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과로서 행위 제한을 함께 봐야 됩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바다인 공유 수면 매립과 관련되어 매립구역이 인접한 용도지역 지정 목적과 동일한 때는 예외 인정하지만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는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실 것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고시한 때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에 대한 일정한 부동산 공법 규정입니다. 반면 이 다른 법률은 국토계획법과 달리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에 해당됩니다. 그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고시했다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전부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의제입니다. 1번입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다음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지정고시 추천호수입니다.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부터 본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고시한 때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입니다. A번과 B번은 묶어놓습니다. 항만구역으로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리고 B번입니다. 어천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A번과 B는 시험 용도로만 출제되는 것이고 실제 부동산 가치에는 변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항만이라 함은 화물선이 드나드는 부두를 말합니다. 저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이면 이번에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장소는 육지이다, 공유수면이다. 공유수면입니다. 이 공유수면이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더라도 바다는 개인 사유지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바다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 바다는 육지에 접해 있습니다. 이번에 함광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땅은 공유수면 바다이고 이 바다에 부두시설 만들 필요 있죠. 그렇게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땅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 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붙어있는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 바다, 공유수면을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항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면
이 어항구역은 고깃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말합니다. 그러한 곳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A번과 B번과 관련되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공유수면이 연접한 앞에 나온 단어가 도시적인지 또는 계획관리적인지 이런 차이에 따라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되는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유수면 앞에 도시지역이 나오게 되면 그곳이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된 것으로 의제되고, 만약 비도시적이 기재되게 되면 그 지문은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C.D.E입니다. C.D. 묶어놓습니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농공단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추천했습니다. 여기 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땅을 조성하는 것을 택지개발지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E입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그 예정지, 전원개발사업구역 추천했습니다. 가로속에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제외한다. 제외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전산택이란 말을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해 놓습니다. 앞서 용도지역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 전일준이라는 말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전산택이란 말도 친구 이름이라 생각하시면서 친구 이름이라 생각하시면서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할 용어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원개발사업구역입니다. 여기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발전소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발전소 만들기 위해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면 저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원래 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입니까? 비도시지역이었는데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바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발전소를 만들고자 한다면 대형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런 발전소는 개발 용도의 발전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도시지역 한가운데 만들게 되면 이미 다양한 건물이 건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기 곤란하죠.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이 발전소라고 하는 발전소가 있는데 원래 서울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만 도시지역이고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비도시지역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발전소, 화력발전소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비도시지역에 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도시지역에는 원래 발전소 같은 큰 건물은 건축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면 기초사에 환경성 검토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전소에 대한 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공사 완료하게 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만 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발전소 만든다고 노력하는데 당장 전기 생산 공급 차질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발전소 개발 사업을 도모하고자 현재 관농자랄지라도 이곳에 전원 개발 사업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바로 발전소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도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비도시 지역에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산단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업단지 중에 국가산업단지, 서울에 지금 없어진 구로공단을 말합니다. 일반 산업단지,
예전에 지방산업단지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중화공장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가 있다면 걔가 일반 산업단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판교에 테크노밸리라는 곳 들어온 적 있으시죠? 그러한 곳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 비도시역에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하게 되면 그 순간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업단지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고 국민의 소득 증대와 관계된 사항이죠. 신속하게 사업할 필요 있다? 천천히 해야 된다. 신속하게 사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농자인 비도시역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되면 그 순간 신속한 개발 사업을 도모하고자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도시역에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되었을 때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비도시역에 택지개발지구, 여기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면 보통 농경지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농경지에는 농사 용도로 사용하던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지하에는 하수관이나 상하수소 그리고 전기설비, 도로 없죠. 그런 아파트 건설 사업에 필요한 지하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택지를 만드는 사업이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최근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주택을 신속하게 건설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 비도시역에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신속한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택은 비도시역에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면 바로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농림지역에 농사 짓고 계신 분이 자녀분 학자금 조달 목적으로 땅을 팔아달라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토지이용 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면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액면에는 농림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이 보일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농림지역입니까? 이제 도시역으로 바뀐 겁니까? 도시역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20년 동안 농사만 짓다 보니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 농림지역으로 알고 매도, 시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도시지역이라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도시지역으로 중개 알선한다? 내가 끌고 간다. 만약 끌고 가신다면 아마 다음에 그 지역에서 오래오래 중개업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중개업 활동하고자 한다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죠. 설명 제대로 하실 겁니까? 끌고 가실 겁니까?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림지역이었을 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어 그 본질이 도시로 변경되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비도시 지역의 전산택 지정 고시되었을 때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 함께 보시지만 이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 개발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종전 용도로 환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교재 순서에 따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니은번을 함께 보십니다. 니은번 찾았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결정고시 의제. 관리지역에서 관리적 동일을 놓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중에 관리적 동일을 놓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보전산지 지정고시 추천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줄쳐 놓습니다. 그 고시에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 지정 고시와 관련되어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었을 때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며 관리지역의 산지가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면 그 고시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비도시지역의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은 네모 반듯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경작지에 관계 수리설이 많이 확보되어 농업 생산량이 높은 땅이 바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종전 관리지역의 농경지라면 농업 생산량이 부족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이웃처럼 벼농사를 열심히 지어 소득 증대시키기 위해 관계 수리설을 갖추고 농업 생산량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치없는 농경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던 지도이사가 농업 생산량이 높은 관리지역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순간 해당 토지는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의 땅과 농림지역의 토지의 가격은 같은 상황이다 서로 차이난다. 농업진흥지역보다 관리지역의 땅값이 한 2배 또는 5배 정도 가격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벼농사를 열심히 지어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저 땅에 관계 수리설 등의 다양한 농업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해당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될 때 바로 농림지역으로 의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땅값은 절반 또는 10분의 1 토막까지 토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함부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빨리 법원 쫓아가셔야 되죠. 법원에 가시게 되면 아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에 농지 있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토지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에 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식목일날 열심히 나무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열심히 심다 보면 나무 많이 자라는 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던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그런데 이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밤나무나 잣나무를 많이 심게 된다면 임업 생산이 향상된 산지이거든요. 반면 소나무 등을 많이 심게 된다면 그때는 공익용 산지로 구분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산이라고 하면 그때는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한 때 바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고, 소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산이어서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놔두셔야 되지, 새로 묘목 심으면서 열심히 가꿀 필요는 없어지죠. 만약 관리지역의 산지가 보전산지 지정 이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되면 땅값은 반토막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곳은 그냥 놔두는 것이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액면은 관리지역이지만 본질은 뭐다? 농림지역이죠. 그걸 알고 토지를 거래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되어 비도시지역의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고,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관리적 산지에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약간 이해시겠습니까? 3번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4번 용도지역 환원 함께 보십니다. 위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 추정수입니다. 가로 속에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발사업부터 제외까지 줄쳐 놓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에 어떤 용도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그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개발사업 없다. 개발사업 없죠. 그래서 여기 환원에 관한 문제는 전산택 그리고 항만구역, 어항구역과 관련되어서만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함께 보시는데, 이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바다인 공유 수면의 경우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은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는 원칙대로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을 때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항구와 관계된 항만구역 그리고 어항구역입니다. 여기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항상 도시지역에 인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 고시된 때 그 공유수면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죠. 그래서 내가 바다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 고시되는 것은 부동산 가치 변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항만구역 만들어지는 것이 국제항을 만들기 위해 항만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 국제항이라고 하면 뭐 크루즈 같은 다양한 배가 드나들기 때문에 그 주변 부동산 가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바다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되더라도 의미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전산택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이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면 액면은 비도시적이랄지라도 본질은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발전소 개발사업과 관계된 사안인데 이 발전소 개발사업이 수력발전소 만들거나 산 꼭대기에 송전탑 보신 적 있죠? 이걸 만들기 위해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적으로 변경되는 대상 아닙니다. 수력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댐이 만들어지게 되고 댐에는 물을 가둬주죠. 그 물을 수자원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수자원 공사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물은 수자원입니다. 그 수자원은 보호 대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팔당댐이나 소양강댐, 대청댐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걔는 수력발전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자연환경보전지역 대상이지 도시적으로 의제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환원에 관한 사업을, 환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 항만구역, 의왕구역, 전산택과 관련되어서는 각종 개발 사업이 되게 됩니다. 저 개발 사업은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성공하여 더 이상 개발 사업할 게 없다면 택지개발지구 등이 해제되었을 때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곳은 계속 도시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죠. 반면 개발사업 실패하여 택지개발지구 등이 해제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환원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만약 시험에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택지개발지구 등이 환원된 때,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된 때, 해제되었을 때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립니다. 개발 사업이 실패했을 때만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택지개발지구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환원에 관한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는 적용되는 것 아니죠. 그리고 농림지역 등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은 관리지역만입니다. 이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 두 번째 경우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걸 정리하시는 게 절차와 관련되어 보실 내용입니다. 사실 용도지역은 우리 시험에 매년 2문제가 시험에 반복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놓으시는 게 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5번 기득권 보호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어오시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득권은 이미 획득한 권리이죠. 이미 획득한 권리는 용도지역 환원되더라도 보호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4번 용도지역 안에 행위 제한을 함께 오십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면 대상, 절차, 그리고 효과에 관한 문제로 행위 제한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내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또는 수원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땅은 비도시적인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길 건너편 땅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위치에 누구는 상업지역으로 토지의 거래가격이 높고 나는 농림지역으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좀 불만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한 것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 변경한 것이다. 공익상 공공복리 증진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바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림지역의 땅은 농경지로 사용해야 되고 상업지역의 땅이라면 상업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지역에 나이트클럽이라 불리는 위락시설을 만들고자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용도지역 지정 목적, 공익상 지정했는데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위반한 것이죠. 그걸 그냥 방치해야 된다? 제재 가해야 된다. 제재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제재 형태가 바로 행위 제한이 되게 됩니다. 통상 이런 용도지역 지정 목적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 제한 위반 시에 이루어지는 벌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여기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건축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폐율, 세 번째가 용적률이라는 것이 각각 존재하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최근 우리 시험에는 계속 반복해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을 우리가 정리하시는 게 공법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우선 우리 교재 65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용도 지역 안에 행위 제한 찾으셨죠? 1번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제한.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양가로 2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 행위 제한 특례 있습니다. 여기 특례에 대해서는 진짜 나중에 천천히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용도 지역 내 용도 제한으로서 옆에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제일 좋은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0, 대통령령입니다. 별표 위에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억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니은번에 도시군계획조례 추천호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제 이 의미를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현재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특광시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수원에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총 몇 개이다? 21개입니다. 비도시지역에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 5개와 도시지역에 16개. 도시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은 전일준이죠. 전용주거지역 1종이죠.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점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쓰게 되면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 쓰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의 설명인데 둘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 없는 곳이라면 전용주거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밤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사람 많죠. 그리고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은 6개, 상업적 중일 유군이었습니다. 공업적 전일준,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생부란 말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도시지역은 총 16개인데 이처럼 21개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을 건축 가능한지, 건축할 수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 제한 규정은 전국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개별 용도 지역마다 건축 가능한 건축물과 도시군 계획조례로 개별 용도 지역마다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각각 열거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르거든요. 저걸 시험에 내게 된다면 이것은 제발 틀리라고 시험에 내게 됩니다. 출제하는 분들이 조례에 따른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묻게 되면 그것은 제발 틀려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출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출제위원의 의도에 따라 틀려주는 게 예의시고요. 그래도 찍을 수는 있죠. 찍어서 맞추는 쪽으로 해놓습니다. 다만 이 법령상 21개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국에 200여 개 특방주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얘는 해볼만 하겠죠. 그래서 그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21개 별표에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 가능한 여부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 자체가 페이지 잡아먹는다 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열거하고 아예 보지 말라 그런 의미로서 해놨습니다. 다만 얘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중요한 건축 제한 규정을 함께 68페이지에서 봐주십니다. 68페이지에서는 핵심이라 해서 용도 지역 내 행위 제한 중에 주요 부분을 했는데 건축 제한이라 해놓으시고 건축 제한과 관련된 핵심 부분을 함께 보십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단독택 설치 금지라는 것을 봐주십니다.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경우는 단독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아직 우리가 건축법을 다 공부 못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물일권주의라는 것 공부한 적 있죠. 모든 물건의 소유권 하나 적용되면 그게 일물일권주의인데 이 주택 중에 건물 한 동을 소유권 하나가 적용되게 되면 걔를 단독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단독택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앞에 단독택은 넓은 의미의 단독택이고 뒤에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공동택의 경우는 우리 가족이 건물 일부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다른 가족들도 일부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공동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공동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아파트와 4계층 이하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이러한 4가지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규모 작은 협의의 단독택, 저 협의의 단독택도 건축할 수 없는 장소라면 얘보다 규모 큰 다중택이나 공동택은 당연 건축할 수 없죠. 그래서 단독택 설치 금지는 바로 협의의 단독택이라 해놓으시고 이것 건축 못하는 곳으로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유통상업지역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가락시장을 말하는데 이러한 곳에는 밤 늦은 시간에 대형 차량이 드나들게 됩니다. 소음 심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잠자기 곤란하다 해서 유통상업지역에는 주거용 건축물인 단독택은 건축하지 못합니다. 단독택을 건축 못한다고 하면 이 중에 가장 큰 아파트, 유통상업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여기 전용공업지역은 공해 공장이 입지한 곳으로서 공기가 참 나쁘거든요. 우리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쓰고 하루 생활하고자 한다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전용공업지역에 주택을 건축해서 생활하라고 하면 아마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더 불편하죠. 잠잘 때도 방독면 쓰고 살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그런 측면에서 주택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아파트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아파트 잠깐 보십니다.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 줄여놓습니다.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앞서 보셨고 일반 공업지역 새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전용주거지역, 일종 전용주거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각각 줄쳐 놓습니다. 우리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시험 나올 것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축 제한 규정은 건축법이 공부된 상태에서 보셔야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 다 돌고 다시 핵심 정리 때 다시 살펴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뒤에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공부하기 전에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다 보니 이러한 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 아파트는 주거용 건축물 중에 가장 규모 큰 것인데 가장 규모 작은 협의회 단독대획도 건축하지 못하는 유통 상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에는 당연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공업지역에는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용도 지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공장 등은 규모 크죠. 이곳에 주택 중에 가장 규모 큰 아파트를 함께 건축하게 되면 일반 공업지역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종관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주된 건물 건축하면서 작은 건물, 종물 건축은 허용되겠지만 저 일반 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마저 허용하게 되면 일반 공업지역을 왜 지정했는지 제초 지정 목적이 퇴색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러한 곳에는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는데 얘도 사실 건축법 다 공부하고 하실 이야기지만 미리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전용 주거 지역은 조용한 주택가로서 서울 기준으로 연희동 일대입니다. 그런데 이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택 중심이면 1종, 공동택 중심이면 2종 전용 주거지역 지정 대상인데 저 아파트는 공동택이죠. 그래서 단독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동택인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인데 여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을 아파트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층 주택 건축하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녹간농장. 용도지역 중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개발 용도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단독택 생활하시는 분 또는 빌라에 생활하시는 분이 아파트로 주거를 옮기면 다들 편리하다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가장 잘 개발된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물인데 녹간농자는 비개발 용도이거든요. 이러한 곳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또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종 근린 생활시설. 모든 용도지역이 가능하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진짜 건축법 공부하고 정리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가게가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이 근린 생활시설은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가 80% 정도가 모두 근린 생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라고 하면 근린 생활시설인데
이에 근린 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종은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 가능합니다. 사실 나중에 우리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을 어디에 건축할 수 있는지, 어디에 건축하지 못하는지 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쪽은 좀 천천히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 찾았습니다. 여기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이트클럽인데 이 나이트클럽은 어디만 건축한다? 상업지역에. 그리고 숙박시설은 아직 기출문제 출제된 적 없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잠깐 확인하십니다. 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적, 계획관리적, 자연녹지지역 이러한 네 곳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당연히 건축할 수 있고요. 준공업지역은 가끔 공장일 보기 위해 출장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주무시고 가야 되죠.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관광지 등일 때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집회장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 없고 일반 음식점이 바로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저 일반 음식점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화할 때 요약집 따로 만들게 되면 그때 2종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을 봐주십니다. 사실 우리 시험에 건축 제한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차례 시험 나왔었는데 방금 보신 아파트, 그리고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위락시설, 학교,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총 6가지를 정리해 놓으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건축 제한 규정을 다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재 좀 일부 사항들만 다뤄졌는데 나중에 따로 자료 만들게 되면 아파트와 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학교, 초중고등학교, 묘지 관련시설, 숙박시설 6가지에 대한 건축 제한 규정만 잘 정리하시면 기출문제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문제, 못 푸는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사안들은 다음 어떤 자료 만들 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